30년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버린 날이었어요. 그날 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12년 전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통장이 있다고 했어요. 5억 원. 평생 상상도 못했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6년 동안 4억 8천만 원을 몰래 빼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의 아들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신 노후 자금이야. 아들한테 절대 말하지 마.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6년 동안 이 돈 어디에 다 썼니? 어머니는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집에서 쫓겨난 것은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며느리 수진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아들 박준석은 고개도 들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최영숙 씨는 그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자신이 밤을 새워가며 돌봤던, 아플 때마다 등을 쓰다듬어 주던 그 아들의 목소리가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에서 나오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손에 든 것은 낡은 가방 하나와 옷가지가 담긴 비닐봉지 2개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라곤 그것뿐이었어요. 남편 박철수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최영숙 씨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파출일도 하고 식당 설거지도 하고 새벽 청소도 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됐으니까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냈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줬어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자신이 살던 집까지 아들 명의로 바꿔줬습니다. 엄마, 제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세금도 안 나오고 좋잖아요. 최영숙 씨는 아들의 말을 믿었어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들어온 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김치가 너무 짜다는 말,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한다는 불평,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다는 핀잔. 최영숙 씨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새 식구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영숙 씨를 집안에서 밀어냈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엄마,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 다 그래요. 최영숙 씨는 점점 자신의 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밥도 눈치 보며 먹었고 화장실도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가야 했어요. 30년을 살던 자기 집에서 손님처럼, 아니 손님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손주 서진이가 태어난 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어머니, 아기 안지 마세요. 면역력 떨어지면 어떡해요. 어머니, 아기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먼지 들어가요. 최영숙 씨는 자신의 손주를 남의 아이 대하듯 멀리서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며느리 수진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니 모시는 거 못하겠어요. 우리 애 키우기도 힘든데 노인 모시기까지 하면 저 미치겠어요. 아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최영숙 씨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 좀 들어가도 돼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따로 사는 게 어때요?
최영숙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따로 산다는 게 무슨, 엄마도 혼자 편하게 사시는 게 좋잖아요. 여기서는 눈치 보이시잖아요. 아들의 말은 매끄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처럼요. 준서가,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 고칠게. 최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이제 각자 사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들은 어머니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흔적들이 비닐봉지 2개에 담겼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이불 한 채,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한 장. 엄마, 일단 고시원에 방 하나 구해뒀어요. 거기서 지내세요. 아들은 월세 15만 원짜리 고시원 주소를 적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최영숙 씨는 그 쪽지를 받아들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소리와 함께 끝났어요. 고시원은 2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었어요. 환풍기 소리가 밤새 윙윙거렸고 옆방에서는 누군가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영숙 씨는 그날 밤 딱딱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자산관리팀 김미경 과장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등록된 오래된 통장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 계좌인데요. 정리 절차 안내를 위해 연락드렸어요. 최영숙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자신에게 통장이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고 자신 명의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통장 같은 거 없는데요. 고객님 성함이 최영숙 씨 맞으시죠? 그리고 남편분 성함이 박철수 씨? 최영숙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2013년에 개설된 공동명의 통장이에요. 국민은행 서초지점에서 만드신 거로 나와 있습니다. 2013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통장인가요? 정기예금 통장입니다. 현재 잔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본인 확인 후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일 은행 방문 가능하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최영숙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 박철수, 그 사람이 자신 몰래 통장을 만들어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월급쟁이였고 특별히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정기예금 통장을 만들어뒀다니 최영숙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자신의 손을 꼭 잡던 그 마지막 순간이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고생만 시켰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로 국민은행 서초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어요. 김미경 과장님 찾아왔습니다. 직원이 안내해 준 곳은 2층 상담실이었어요. 김미경 과장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최영숙 씨를 맞이했어요. 최영숙 고객님 맞으시죠?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영숙 씨는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어요. 김 과장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확인됐습니다. 2013년 3월 15일에 개설된 정기예금 통장이에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요.
얼마나 들어있나요? 최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과장은 화면을 보며 답했어요. 원금 5억 원에 이자가 붙어서 현재 잔액이 5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최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5억 2천만 원. 자신이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VIP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김 과장은 최영숙 씨를 특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은행에서도 놀랄 만큼 큰 금액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 과장의 말에 최영숙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상하다는 게 무슨, 원래 5억 원이 입금됐는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출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다시 4억 8천만 원이 재입금됐습니다. 김 과장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최영숙 씨는 눈을 크게 떴어요. 거래 내역에는 수십 건의 출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4년 1천만 원, 2015년 3천만 원, 2016년 5천만 원. 출금은 계속됐고 2020년에는 통장에 2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누가 출금했나요? 최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금자 명의는 박준석 씨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박준석?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에 4억 8천만 원이 다시 입금됐어요. 입금자도 박준석 씨고요. 최영숙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돈을 빼갔다가 다시 넣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통장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낡은 통장 한 권을 들고 왔어요. 파란색 표지의 통장이었습니다. 최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첫 장을 펼치자 남편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예금주는 박철수와 최영숙, 공동명의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출금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모든 출금 옆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금자 박준석. 최영숙 씨의 손이 떨렸어요. 통장 뒷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이건 당신 노후 자금이야. 준석이한테 절대 말하지 마. 당신만 알고 있어. 최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돈을 남겨뒀던 거예요.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하지만 아들은 어떻게 이 통장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이 통장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아들이 어떻게 이 통장을 알았는지. 김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2013년 통장 개설 당시 기록을 보니까 남편분께서 공동 명의로 만드시면서 자녀에게 상속 예정이라고 메모를 남기셨네요. 그래서 남편분 사망 후에 상속 안내 우편이 박준석 씨 앞으로 발송됐어요. 최영숙 씨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들에게 상속 안내가 갔고 아들은 그 통장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몰래 돈을 빼서 썼던 겁니다. 그럼 왜 다시 돈을 넣었을까요? 최영숙 씨의 질문에 김 과장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건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닐까요? 공동명의 통장이니까 무단으로 출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최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문제가 될까봐 돈을 다시 넣어둔 겁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 사실을 숨겼어요.
최영숙 씨는 남편이 남긴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준석이한테 절대 말하지 마.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고객님, 이 통장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지하시거나 계속 유지하실 수 있는데요. 최영숙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단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김 과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출력해 줬어요. A사 용지 8장 분량이었습니다. 최영숙 씨는 그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최영숙 씨가 아들의 집 앞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며느리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수진의 표정은 달갑지 않았어요. 준석이 있니? 회사 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들어가서 기다려도 될까? 수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문을 열어줬습니다. 최영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오후 7시 아들 박준석이 퇴근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아들은 소파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왜 여기 와 있어요? 준석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아들은 가방을 내려놓고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옆에 앉았어요. 최영숙 씨는 가방에서 통장과 거래 내역서를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남긴 통장이야. 엄마 명의로 공동 명의로 만들어 놓은 거.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영숙 씨는 거래 내역서를 펼쳤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적힌 출금 내역들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내가 이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거 다 여기 나와 있어.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준석아, 내 아버지가 이 돈을 왜 남겨뒀는지 알아? 최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노후 자금이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남겨둔 거 5억 원이었어. 그런데 넌 그중에 4억 8천만 원을 몰래 빼갔어. 엄마 몰래. 엄마 그게. 변명하지 마. 최영숙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는 내가 이 돈을 빼간 것도 몰랐어. 아니, 이 통장이 있는 것도 몰랐어. 근데 내가 2021년에 다시 돈을 넣었더구나. 왜? 법적으로 문제될까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때 제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사업 자금? 최영숙 씨는 비웃음을 흘렸어요. 내가 엄마한테 한 말이 뭐였어? 돈 없다고 생활비 빠듯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를 내쫓았잖아. 어머니, 저희도 어려웠어요. 옆에 있던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어려우면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몰래 통장을 털어가면 어떡해. 4억 8천만 원이야. 4억 8천만 원. 최영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 없는 어머니였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엄마,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숙 씨는 냉정했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 이제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최영숙 씨는 통장과 거래 내역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그 돈은, 이 돈은 내 아버지가 엄마한테 남긴 거야. 내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이 돈으로 뭘 할지는 엄마가 정할 거야. 최영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잠깐만요. 아들이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최영숙 씨는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엄마는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해. 최영숙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살아야 했어요. 최영숙 씨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온 최영숙 씨는 침대에 앉아 통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남편의 메모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영수가 미안해. 이건 당신 노후 자금이야. 최영숙 씨는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이 아들의 배신으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최영숙 씨는 다시 국민은행 서초지점을 찾았습니다. 김미경 과장을 만났어요. 어제 다녀가신 후에 생각을 많이 하셨죠? 김 과장의 따뜻한 목소리에 최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아들이 제 동의 없이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김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가족 간의 재산 문제는 복잡해요. 하지만 남편분이 고객님을 수익자로 지정하셨다면, 그리고 고객님 몰래 돈을 인출했다면 이건 횡령이 될 수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요? 네, 변호사요. 제가 아는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까요? 가족법 전문이세요. 최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최영숙 씨는 김 과장이 소개해준 법무법인 정의의 이수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최영숙님,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영숙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일, 아들에게 집을 넘긴 일, 고시원으로 쫓겨난 일, 그리고 통장을 발견한 일까지. 이수진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어요. 일단 명확한 건 박준석 씨가 최영숙님의 동의 없이 공동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정말요? 네. 공동명의 통장이라도 다른 명의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특히 남편분이 최영숙님의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다는 메모가 있다면 더욱 명확합니다. 최영숙 씨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로요. 그리고 집 문제도 검토해 봐야 해요.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네, 결혼하면서 제 명의를 아들 명의로 바꿨어요. 그때 증여세를 냈나요? 최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나중에 내면 된다고 했어요. 이수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실제 소유주는 최영숙 님인데 명의만 아드님으로 해둔 거죠. 이 경우 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시간도 걸리고요. 그래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최영숙 씨에게 자세한 법적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최영숙님 결정하셨으면 빨리 진행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최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고소장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최영숙 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아들 박준석을 횡령죄로 고소했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준석은 경찰서에 소환됐어요.
그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은행 거래 내역과 남편이 남긴 메모를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고소했다고요? 박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공동명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4억 8천만 원을 인출한 혐의입니다. 경찰관의 말에 박준석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변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돈을 넣어뒀잖아요. 돈을 다시 넣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왜 다시 넣으셨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봐서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그럼 범죄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박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수진 변호사는 집 소유권 관련 소송도 준비했어요. 최영숙 씨가 아들에게 집을 명의 이전한 것은 실제 증여가 아니라 명의 신탁이었다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당시 명의 이전 서류, 증여세 미납 사실, 최영숙 씨가 계속 그 집에서 거주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했어요. 최영숙님,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수진 변호사의 말에 최영숙 씨는 안도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최영숙 씨는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어요. 피고인석에는 아들 박준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인 박준석, 횡령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박준석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최영숙 씨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자 최영숙의 동의 없이 공동명의 통장에서 총 4억 8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검사의 말에 박준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박준석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당시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고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2021년에 모두 반환했습니다. 악의가 없었음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검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시 사용이라고 주장하지만 6년 동안 피해자 몰래 인출했고 반환한 것도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재판은 계속됐어요. 증거 서류들이 제출됐고 증인 신문도 진행됐습니다. 국민은행 김미경 과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피고인이 통장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2013년 박철수 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 안내문이 박준석 씨에게 발송됐습니다. 그 안내문에 공동명의 통장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럼 피해자 최영숙 씨는 이 통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최영숙 고객님은 올해 휴명계좌 안내를 받고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판사는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영숙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 최영숙 씨, 피고인이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영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아드님을 고소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영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평생 제 아들만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제 인생은 온통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집도 아들 명의로 해줬고 제가 번 돈도 다 아들한테 줬어요. 그런데 아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둔 돈까지 몰래 빼가면서요. 계속하십시오. 이제는 참지 않으려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기만 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최영숙 씨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최영숙 씨는 피고인석의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서가, 엄마는 내가 잘 되기만을 바랬어. 그런데 넌 엄마를 이용만 했구나. 이제야 알았어. 박준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만에 끝났어요. 판사는 일주일 후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박준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박준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판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최영숙에게 4억 8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도록 명합니다. 또한 위자료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십시오. 박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최영숙 씨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박준석이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영숙 씨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최영숙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어요. 준서가, 엄마는 내가 사과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엄마가 원하는 건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거야.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배신하지 않고, 그게 엄마가 평생 내게 가르치려고 했던 거야. 최영숙 씨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박준석은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집 소유권 소송도 진행됐어요. 법원은 최영숙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 최영숙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 박준석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23-45 주택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십시오. 최영숙 씨는 30년 만에 자신의 집을 되찾았어요. 박준석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최영숙 씨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들의 집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통장에 5억 2천만 원, 아들에게서 받아낸 배상금 4억 8천만 원과 위자료 1억 원까지 최영숙 씨는 경제적으로 안전한 안정을 찾았어요. 거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최영숙 씨는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저녁을 차렸어요.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고 작은 와인 한 잔도 곁들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문을 열자 아들 박준석이 서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니?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최영숙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안아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준서가, 엄마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란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럼 이제 가봐. 엄마는 혼자 저녁 먹을 거야. 최영숙 씨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아들은 한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최영숙 씨는 다시 식탁에 앉았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동시에 자유의 맛이기도 했어요. 통장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리고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증거였어요. 최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참지 않는 것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지 않는 것,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용당하지 않는 것,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지 않는 것. 최영숙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평생 울기만 했던 어머니가 법정에 섰을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배신은 결국 정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여성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이용당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해서 존중받지 못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참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